자, 안녕하세요. 김동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항공우주협약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제 큰 틀에 우리 항공과 우주를 보는 개념이다 생각하고 학습에 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올림픽과 항공, 이게 어떤 관계에 있을까?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죠, 그죠? 올림픽과 항공. 근데 최근에 그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퍼포먼스로 이 항공 분야가 많이 그 활용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각국의 나라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항공이 상당한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각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그 2016년에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개회식, 폐회식 할 때 이 지금 여러분들 우측 사진에서 보는 저런 그 이 비행체를 그 아마 봤을 거예요, 본 사람들은. 그래서 개회식 때 스타디움에 착륙을 하고, 스타디움에서 이륙을 하고, 또 폐회식 때는 다시 이제 와서 착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 연출을 했었는데, 저 지금 보이는 비행체는 1906년에 유럽이 최초로 그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 프랑스에서 만든 비행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건 1903년 미국의 그 라이트 형제죠, 그죠? 한 3년 뒤늦게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그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프랑스에서 그 동력 비행에 성공을 그 했는데 왜 브라질 올림픽에 저 비행체가 등장을 그 했느냐, 좀 의아스러운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비행체는 프랑스의 산투스 드몽이 그 개발을 해서 최초 비행에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에 프랑스의 영웅이 된 거죠, 그죠?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최초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결과를 프랑스에서 성취를 했으니까 프랑스로 봐서는 당시에 상당한 영웅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산투스 드몽이라는 사람은 태생이 브라질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로 그 유학을 해서 그 비행선도 그 개발 연구도 하고 비행선 조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연구 개발을 하는 과정에 이 유럽 최초의 동력 비행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그 산토스 드몽을 그 영웅시하고 그 브라질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상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이미 그 1936년에는 그 리우에 그 공항이 생겼는데, 공항 명칭이 산토스 드몽 공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산토스 드몽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일화가 있어. 우리 그 여러분들 지금 차고 다니는 우리 손목시계의 유래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예전에는 그 우리 그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는 비행선을 타고 유람 비행을 하고 교통수단으로 그 1차 세계대전 전에 활용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산토스 드몽은 비행선 개발자이면서 조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시계는 어디에다 찼어요? 손목에다 차는 게 아니라 줄을 매달아서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목걸이 대용으로 차거나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조종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 산토스 두몽의 그 친구가 그 까르띠에 시계, 지금도 브랜드가 있죠, 그죠? 까르띠에 사장이 이제 이 산토스 두몽의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지. 내가 이제 조종을 하면서 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네가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루이 까르띠에가 이 단연간에 걸쳐서 한 2년에 걸쳐서 개발을 고안을 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이 손목시계예요. 그래서 산토스 손목시계예요. 그게 이제 우리 손목시계의 첫 그 유래다. 이렇게 봐줘요. 그죠? 근데 이 산토스 두몽은 불행하게도 말년에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렇게 그 잘 나가던 우리 항공 분야의 선구자인데 왜 자살을 했을까? 우리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죠? 이 사람은 비행선, 비행기 제작, 여기에 이제 그 전문가인데 자기가 만든 비행체가 전쟁에 나가서 살상용으로 그 사용을 되는 거 보면서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요청을 하죠. 국가에다 대고 제발 그 이 비행체를 그 이 살생 목적의 군사용, 전쟁용으로 쓰지 말아달라. 근데 국가 차원에서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그 당시에 각국이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폭격기나 전투기 이런 거 기술의 개발에 이제 급급할 때인데 그 개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다.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있어요. 어떻든 우리 그 올림픽에서 이러한 비행체가 등장을 하고 또 우리 2018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이때의 퍼포먼스로 등장한 게 드론이에요. 요즘 드론이 화두죠, 그죠? 그래서 이때 그 드론을 1218대를 동시에 띄워서 저런 오륜기를 그 구현을 해냈어요, 그죠? 저거는 기네스북에도 그 오르고. 근데 그 저러한 퍼포먼스를 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인텔에서 저거를 이제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최근에는 드론이라든지 이 소형 항공기, PAV, 플라잉카 이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이러한 드론을 가지고 이러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개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쿄 하계 올림픽이 원래 지난해 했었잖아요, 그죠? 아주 금년으로 그 연기가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 도쿄 올림픽 때는 어떤 그 퍼포먼스가 나올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좀 기대가 돼요. 이미 이 도쿄 올림픽 위원회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그 사용을 하겠다 개발을 해서 그래서 도쿄 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단들은 전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하겠다. 결국 그 친환경을 천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게 이제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화 봉송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스타디움에서 점화를 시키죠, 그죠? 그때 이제 성화 점화를 시키면서 우리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런 드론이라든지 또는 나르는 자동차, 그 플라잉카
이런 것들을 이 항공 비행체를 활용을 해서 최종 점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과연 이 중국이 지금 항공 굴기, 우주 굴기를 들고 나서면서 엄청 항공과 우주 부분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아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항공과 관련한 이러한 또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요. 어쨌거나 이 올림픽과 항공의 관계에서 이 항공 우주가 등장하는 것은 결국은 항공과 우주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항공 부문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21세기에는 항공과 우주 부분이 상당히 뜨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주 부분 어떠냐? 21세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달 탐사 경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우주 강국들 간에 달 탐사 경쟁이 벌어졌는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빨리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이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대 중반에는 1차적으로 달 궤도선을 보내서 달을 돌면서 탐사 활동을 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달에 착륙해서 유인 탐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 이런 우주선을 보내려면은 발사체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아직 우리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이 되지가 못했어요. 현재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의 발사체 업체의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또 인공위성 또 우주선도 우리 독자의 기술로 만들어서 이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고, 그게 연대별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연대별로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제 지금 우리 1차적으로 저거를 방향 설정들은 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30년 후에 항공 우주 미래를 보려면은 이 다양한 아마 청사진들이 나올 거로 봐져요. 그래서 이 달 탐사 경쟁을 벌이면서 지금 미국하고 그간에 이제 우리 우주 개발이 1957년에 우리가 최초로 소련이 인공위성을 저기도 궤도에 쏘아 올렸는데 1950년대부터 시작된 우주 개발 경쟁은 당시에 이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을 하면서 우주 기술력을 키워나갔어요, 그죠?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아마 우주 기술력의 경쟁이 미국하고 중국이 부상을 해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관련된 우주 강국들이 거기에 같이 따라서 동참해서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게 이제 근예로 미국이 이미 아폴로 11호를 타고 1969년에 달을 정복을 했죠, 그죠?
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가 남매예요. 남매. 근데 이제 아폴로는 이미 달 정복을 했고,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유인 달 탐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아르테미스 호가 이제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죠? 아르테미스는 이제 여신이죠. 여신이니까 아마 요번 달 탐사할 때는 그 여성 그 비행사도 그 달 탐사에 첫 번째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미국이 이 아르테미스 호를 2024년에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원래의 계획은 2024년이 아니에요. 원래는 2028년에 그 달 유인 탐사를 하는 걸로 미국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획을 4년간 앞당긴 거죠. 그러면 왜 앞당겼을까? 왜 앞당겼을 것 같아요?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중국이 그 유인 탐사를 하는 계획이 2025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보다 한 해 앞서서 21세기에 유인 달 탐사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간을 당긴다는 거는 이 그 달 탐사하는데 엄청난 그 투자, 예산을 집중하고 인력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기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조그만 뭐 주택을 짓든지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그 공기를 뭐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시도들을 해요? 24시간 작업을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많은 그 인력과 장비를 일시에 투입을 하면은, 일시에 투입을 하면 그만큼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달 탐사에서 이 4년을 앞당긴다는 거는 상당한 그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 미국이 1969년에 달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죠? 미국은 이번이 두 번째 경험이에요. 1969년 그 아폴로 계획을 할 때, 그때의 경험은 뭐죠? 우리가 1950년대 들어서 그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주 개발 그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다 쏘아 올리느냐 경쟁을 했죠. 그죠? 근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해서 누가 이겼어요? 소련이 이겼죠. 그죠? 소련이 1957년에 소프트니크 1호를 쏘아서 저 궤도에다가 그 쏘아 올렸어요. 조그만 소형 위성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죠? 그리고 저 최초로 우주 그 유인 비행을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것도 소련이었어요. 소련.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그 우주 유인 비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소련한테 우주 기술력에서 뒤지면서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1960년대가 가기 전에 그 달나라에 그 착륙선을, 사람을 발자국을 남겨서 탐사를 하겠다. 유인 탐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이 달 유인 탐사에 모든 재원,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그죠? 1969년이니까 60년대가 다 가기 전에.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우주 쪽에 예산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그 예산이
이 당겨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몰아서.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 대한 예산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1973년까지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달 탐사를 미국이 주도를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끊어진 거죠, 그죠? 한 50년 동안 달나라에 가는 탐사를 안 하다가 이제 2024년에 21세기 최초로 다시 유인 달 탐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 우주 분야의 개발 경쟁도 앞으로 상당히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거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상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우주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는 거를 좀 더욱 촉진시키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우리 위에 제트맨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제트팩, 제트맨. 여러분들 제트팩, 제트맨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 저게 뭔지를 좀 아는 사람, 제트팩, 제트맨. 오늘 저런 용어를 제트팩, 제트맨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거에 손을 대부분 들었네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에 관심이 있음에도 제트맨, 제트팩 이런 거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 항공이든 우주든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Only very well. Gentlemen, contact with Atos. Go in 10 seconds. Atos. Okay, gentlemen, ready? Gentlemen, go. Okay, short for racetrack. Short for racetrack. Let's meet up.
Found you now. 감상 잘 했어요? 우리 제트맨이 그 하늘을 날았어요. 그죠? 다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경전투기하고 편대비행까지 했어요. 그럼 이 제트팩을 그 날개를 만들어서 이 나는 거를 누가 과연 만들었을까? 뭐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까? 뭐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항공기 설계자들, 엔지니어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나라 최초의 조립식 항공기 이승만 대통령 호를 딴 부하로가 있었는데 그건 정비사들이 주축이 돼서 그 6.25 동란 직후에 그 만들었어요. 그럼 이 지금 제트팩은 뭐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까? 항공기 엔지니어가 만들었을까요? 제 뉘앙스로 봐서는 항공기 엔지니어는 아니겠죠. 그죠? 이 제트팩은 그 스위스 항공의 기장, 조종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기장은, 조종사는 그 하늘을, 여객기를 몰면서 아마 그 새처럼 하늘을 나는 거를 계속 동경해 왔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르는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우리 많은 그 하늘을 나르는 거를 인류가 동경을 해왔는데 우리 1505년에 그 제기됐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스케치에서도 나왔듯이 새처럼 나는 그것을 동경을 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새처럼 나는 그 이 오랜 꿈을 아직도 이 조종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개인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제트팩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편대 비행한 게 한 4, 5년 전 얘기니까 상당한 거죠. 그죠? 상당한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할 시기에 돼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꿈은 이러한 제트팩, 하늘을 새처럼 나르는 이러한 비행체의 그 기술을 그 젊은 층들이 계승을 해서 그 발전을 더 시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꿈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항공의 이브로시라는 그 이 조종사가 이 제트팩을 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지난해 말에 그 우리 자동차로 유명한 BMW에서 그 전기 동력을 이용한 비행 날개 슈트를 만들어서 그 하늘을 나르는 그거를 시험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이 우리 비행체 개발에 이제 그 뛰어들었으니까 아마 우리 이브로시 그분의 그 소망대로 더더욱 발전시켜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끔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죠. 특이한 점이 뭐예요? 하여간 제트팩을 메고 하늘을 날기는 잘 날고 있는데 편대 비행을 하는데 좀 처음에 시작할 때 특이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어떻게 날았어요? 첫 번째 날기 시작할 때 뭐를 이용했어요? 우리 일반 비행기는 활주로를 해서 속도를 내고 또 날개의 그 이 윗면과 아랫면의 그 압력의 차를 통해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륙을 하죠. 그죠? 일반 비행기들은. 우리 이 제트맨은 어떻게 날기 시작했어요? 뭐 지상에서 뛰어서 일정 속도를 내야지만 양력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야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헬기를 타고 헬기에서 뛰어내렸죠. 그죠? 헬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하강 속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날개의 이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서 양력을 발생시키면서 날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날개에는 제트 엔진이 전부 장착이 돼 있죠. 그죠?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제트맨이 날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한 그 이 속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고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편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이 있어요. 편대 비행을 하려면 비행기는 그 실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속은 그 갑자기 그 우리가 비행기 무게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양력이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는 항상 일정한 속도 이상을 내야지만 양력이 커져서 중력을 이기게 되니까 일정 속도 이상을 항상 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여행을 다녀오다 보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에 착륙할 때가 있죠. 그죠? 착륙할 때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착륙할 때는 모든 승객들이 이 안전벨트를 매고 그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는데, 비행기가 속도를 더 줄여서 활주로에 착지를 하면은 더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자동차처럼. 자동차는 속도를 최대한 몇 번에 걸쳐 서서히 줄여서 그 스톱을 할 때는 그냥 거의 흔들림 없이 스톱을 하죠. 그죠? 근데 왜 비행기는 이 내릴 때까지도 속도를 이렇게 내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실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항공기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시속 200km 정도 이상이 돼야 이 실속을 당하지 않고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륙할 때도 최소 속력 시속 200km 이상을 내면서 그 활주로에 착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그 정지하려면은 정지를 하려면 한참 활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편대 비행에 동원했던 그 경전투기도 그 실속을 안 당하려면 일정 이상 속도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제트맨이 그 이상의 속도를 같이 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시속 200km 이상 속도를 내줘야 돼요, 그죠? 내줘야 돼. 그래서 뭐 편대 비행을 했으니까 이 제트맨은 그 제트팩을 메고선 시속 3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속도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고도가 있잖아요. 이러면 몇 메타 상공을 날아갈 거냐?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리 항공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들은 이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공기의 저항은 적어지죠, 그죠? 공기의 저항이 적어지니까 이 효율이 더 높아져요. 엔진 효율, 운항 효율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니까 어느 일정 한계 고도에 가면은 오히려 그 높이 올라가는 게 엔진 효율이 떨어질 경우가 있겠죠, 그죠? 공기하고 연소된 연료 연소를 통해서 같이 추력을 발생을 시키는데, 공기가 없으면은 그 공기에 의한 추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효율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고도를 높이면은 우리 제트맨도 더 공기의 저항을 안 받으면서 잘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마냥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 높은 산을 올라가도 고산증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기가 희박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숨이 차요, 그죠? 숨이 차. 그래서 우리 인체가 아마 버틸 수 있는 게 한 10,000m 정도, 그러니까 10,000피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피트 상공에서 이 제트맨은 300km 이상을 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대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 항공기, 우리 기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항공기의 그 기내, 기압은 몇 피트 상공의 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을까요? 몇 피트? 몇 피트 상공? 우리 그 항공 상식으로 가끔 아는 학생들도 있던데, 우리 그 항공기의 기내 기압은 우리 지상에서의 기압하고 같지가 않죠, 그죠? 안 해요. 항공기 내의 기압은 8,000피트 상공의 기압을 유지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만큼 지상보다 공기가 희박하죠, 기내에는. 기내에는 그만큼 희박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 비행기의 기내 기압을 8,000피트 기준으로 했을까? 아예 지상으로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장거리 그 여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차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두통도 오고 또 피로감도 금방 쌓이고, 그게 결국은 기내의 기압이 8,000피트의 기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만큼 지상보다 희박해요. 그럼 8,000피트면은 몇 메타예요? 한 8,000피트면은 한 메타로 하면 한 2,400m, 2,500m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백두산의 높이가 한 2,700m.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기내에 있다는 것은 백두산 정상에 있다는 것과 거의 같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시차증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8,000피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뭐 6,000피트 이 지상과 같은 기압 유지를 하면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적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제트 엔진이 장착한 우리 여객기가 언제부터 이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195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1950년대에 적용됐던 항공기 설계 기준 8,000피트 상공의 기압을 유지하는 걸 설계하는 걸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항공기 그 소재, 재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항공기 그 기체 소재가 뭐예요? 기체 소재가 뭐죠? 우리 그 금속재, 알루미늄 합금을 쓰죠, 그죠? 알루미늄 합금을 대부분 써요. 근데 우리 금속 재료는 이 압력의 차이가 있을 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금속재는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가 지상에서 출발을 해. 그래서 비행기가 가장 운항 효율이 높은 한 4만 피트, 3만 5천 피트 상공을 장거리 비행에서는 하게 돼요. 4만 피트 정도에 올라갔을 때가 제일 운항 효율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비행기가 오르락 또 착륙하려면 목적지에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는 계속 기내의 압력은 기압은 8,000피트의 기준이지만 계속 지상에서 8,000피트, 뭐 2만 피트, 4만 피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부풀어졌다가 우리가 풍선을 불면은 바람을 넣으면은 불어나죠, 그죠? 비행기 기체에도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금속재가 되다 보니까 늘어났다 또 오므라들었다. 그게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면은 거기에 피로도가 가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지상에 있는 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8,000피트 상공의 기압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속재는 늘어나는 성질이 많은데 큰데 늘어나는 성질이 없는 항공기 재료를 갖다 쓰면은 기내 기압을 좀 낮춰도 되겠죠, 그죠?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나온 비행기들에 쓰는
그 항공기 기체 소재가 뭐예요? 우리 그 금속재료공학과 다니는 학생들 없나? 지망생들? 최근에 나온 그 보잉 787이 2011년에 그 운항을 시작했는데 이 기체 소재의 50% 이상이 그 탄소 복합 재료로 돼 있죠, 그죠? 요즘 여러분들 탄소 복합재 많이 얘기 들어보죠, 그죠? 이제 그 항공기의 주 재료가 그 알루미늄 합금 금속재가 아닌 복합 재료로 지금 대체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탄소 복합재는 이 늘어나는 성질이 크질 않아. 그래서 그 기내 기압을 지금은 한 6,000피트 상공의 기압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그 설계가 돼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느꼈던 일반 비행기에서 느꼈던 시차등보다 좀 덜 느끼게 되겠죠, 그죠? 6,000피트로 그 공기가 좀 더 많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항공기 설계 운항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엔진도 중요하지만 항공기의 그 소재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진화되고 개발돼 가 있어요. 우리 뭐 제트맨 얘기를 하다가 옆으로 세가지고 이제 항공기 설계 문제까지 나왔는데 어떻든 이러한 그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번 어떤 게 접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러한 또 선구자들이 나와서 이거를 개발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떤 거에다 써먹을까? 이제 또 생각을 하겠죠. 이 정도 편대비행까지 할 정도로 나오고, 이제 지금 기는데 우리가 일반 레포츠로 활용하기에는 헬기가 동원이 돼야 되니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요즘 나오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 소형 비행기들은 그 수직 이착륙으로 수직 이착륙하는 그 비행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 1인승 내 몸 하나 가는 거를 이 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로 속도를 내서 그 이륙을 할 수 있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마 그 효용성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죠? 레포츠용으로 하고 또 이동 수단으로서 그 활용될 수도 있고 안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1903년부터 우리 항공기 그 시대가 그 시작이 됐는데 지금 10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엄청난 그 발전들을 그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그 진화 발전은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트맨도 보고 우리 교과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딱딱해져요, 그죠? 딱딱해져. 근데 지금 교과 예로 얘기하는 것들도 우리 전부 교과하고 연계된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 항공우주협약과 국제기구를 다루는데 우리 그러면 항공과 우주를 비교를 해서 그 근간이 되는 주요 핵심 내용들이 뭔지를 큰 틀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산업의 태동은 우리 항공하고 우주하고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든 항공의 그 이 첫 시작은 항공기 제작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항공기 제작. 그래서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어요. 비록 36m밖에 못 날아갔지만 이때부터 항공기 그 제조 산업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때부터 유럽과를 중심으로 해서 30년간 기록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멀리 가고 빨리 가고 높이 나르는 비행기를 만드는 경쟁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인승 비행기를 가지고 이 1909년에 그 도보 해협을 건넜다고 그랬죠. 40km 이상 날아가고 또 속도도 그만큼 개선이 됐겠죠, 그죠? 빠른 속도로 또 날아갈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이
비행기를 그럼 뭐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래서 1911년에 뭐 역의 운송은 못하고 결국 화물 운송밖에 할 수 없는데 화물로서의 제일 가치가 높았던 우편물 수송을 첫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뭐죠? 화물 운송. 그러니까 산업으로 따지면 항공 운송 산업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항공 운송은 여객이 아니라 화물 운송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산업 태동 이해가 가요? 항공기 산업하고 항공 운송 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의 태동은 뭐로 보느냐? 우리 1957년에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을 벌이면서 소련이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해요. 비록 소형의 한 300km 정도의 이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린 성과지만 일단 최초의 기록으로 돼요. 그죠? 근데 그 전시는 이 인공위성을 쏘아오기 전에까지의 전시는 이 미사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미사일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발전되면서 1950년대부터 이제 미소 간의 이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동서 진영으로 분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소련 영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필요했고 또 반대로 소련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경쟁을 벌였는데 여기에서도 공교롭게 또 소련이 이겼어요. 소련이 1957년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발사체 기술은 위성을 쏘아 올리던 이 탑재체에 핵탄두를 장착을 하던 발사체를 이용해서 쏘아 올려서 목표물을 겨냥하는 기술은 하나죠, 그죠? 같은 동종의 기술이에요, 그죠?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 핵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 이 지구를 탐사할 수 있는 탐사 목적용의 인공위성을 실으면 그게 바로 우리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해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이 지구 저 궤도에 쏘올린 성과를 올린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우주 산업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항공기가 100여 년에 걸쳐서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이 우주 기술도 1950년대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0년 이상을 급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제 질서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항공기 산업도 그렇고 운송 산업도 그렇고 우주 산업도 그렇고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산업이 팽창이 되면은 이 무질서, 불공정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 질서를 확립을 위한 법들이 각각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공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1919년에 파리 조약이 맺어져요. 1919년은 시기적으로 상황별로 보면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항공기 기술은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엄청 큰 거를 인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2인승, 4인승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2인승, 4인승 비행기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민간 항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의 이 국가들을 지도상에서 보면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은 장거리를 갈 때는
다른 나라의 상공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영공 주권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늘에도 주권이 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을 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국가 간의 분쟁이 없어지죠. 그죠? 분쟁 소지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공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고 또 2인승, 4인승, 또 10인승 비행기가 나오면서 이 운송이 여객 운송이 활발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 공항도 생기게 되고 또 영업 활동을 하는 항공사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44년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에 있던 시기예요? 우리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종전 무렵이죠. 그죠? 종전될 무렵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또 그 이전에 1930년대를 거두면서 항공 기술은 진짜 급진적으로 더 발전이 돼요. 그죠? 발전이 되면서 이때는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 파리 조약을 할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를 했지만 시카고 협약을 1944년에 맺게 되는데 이때는 미국이 주도를 해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은 민간 항공 수송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이 전 세계적인 국제 항공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시카고 협약을 맺게 돼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늘의 자유. 5가지 하늘의 자유가 만들어져요. 5가지 하늘의 자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1자유는 항공기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유럽 국가들 상상하면 되죠. 남의 나라 영공을 통과를 해야 제3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의 나라 상공을 통과할 수 있는 영공 통과의 자유. 그게 제일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가까운 우리 거리를 가는 거는 당시에도 바로 직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더 멀리 가려면은 지금 당시의 항공 기술은 이 항속거리가 상당히 짧았어요. 그죠? 연료를 싣고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 데를 가려면 중간에 어느 공항이든 가서 기착을 해서 연료 보급을 받아야죠. 그죠? 또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중간 지점에 내려서 급유를 보충받고 또 필요한 정비를 하는 기술 착륙의 자유가 두 번째 자유예요. 근데 기술 착륙을 할 때는 남의 나라 가서 급유를 받고 정비를 받을 때는 이런 여객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 영업 활동은 못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 착륙만 하는 걸 두 번째 자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A라는 국가를 가려면은 가려는 국가하고 협정을 맺어야죠. 니네 나라까지 여객 화물을 운송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대신 니네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여객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니네한테 주겠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제3의 자유예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운송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제 거꾸로가 또 와야 되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 그 나라에서 여객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로 다시 오는 거. 그게 제4의 자유. 그리고 이제 또 장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는데 미국을 바로 가지 않고 손님이 좀 적으니까 일본에 가서 좀 손님 좀 더 태워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을 경유를 해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3국을 경유를 해서 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용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5의 자유예요. 제5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브라질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브라질. 그런데 브라질까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직접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죠, 그죠? 항속거리가 못 따라주죠, 그죠? 그러니까 브라질을 가려면은 미국을 거쳐서 가든지 뭐 유럽을 거쳐서 가든지 어디를 중간 경유를 해서 가야죠, 그죠? 미국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은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 가려면은 거기에 제5의 자유가 미국하고도 그 브라질하고 협정을 맺을 때 이용권 그 권리를 받아야지만 그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제5의 자유가 이제 등장이 돼요. 하여간 어떻든 그 항공 분야에서는 시카고 협약에 의해서 국제 항공 질서를 그 확립하는 기초가 되고 5가지 하늘의 자유가 태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주 분야에서 우주도 이제 1957년에 이제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쏘아 올렸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쏘아 올린 당사국들, 당시에 그 우주 기술 강국, 미국, 소련은 이제 내가 가서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가서 선점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선점해서 권리 찾으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국가들은 어떤 우려를 해요? 많은 나라들은, 다수의 나라들은 그러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저 궤도를 가던 아니면 이제 더 발전해서 달나라를 가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선진국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들 차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그 우려를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1959년에 불과 2년 만에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라는 거를 그 유엔 산하기구에 그 설립을 해요. 여기에서 우주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러한 기본 법을 마련을 해요. 어떻든 이때부터 10년이 걸렸죠, 그죠? 최초로 인공위성 올린 해부터 10년이 걸려서 1967년에 예기권 우주 조약을 만들어요. 여기에 이 제목이 상당히 이 명칭이 길죠, 그죠? 그대로 읽어보면은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 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결국 뭐예요? 우주 공간 탐사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 활동을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규제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어떤 규제를 하는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어떻든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1967년에 예기권 우주 조약이 나오면서 국제 우주 질서 확립의 근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게 있어요. 비행기든 아니면은 우주선이든 그걸로 인해서 국제 간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상을 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국제 간에 서로 약정을 해두는 거예요, 그죠?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항공 분야에서는 1929년에 바르샤바 조약이 맺어져요. 1929년의 상황은 우리 그 세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항공은 항공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공항이 만들어지고 항공사가 무수히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던 그 시점들이죠, 그죠? 그래서 1929년에 이 바르샤바 조약에 의해서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을 하는데, 이때는 유한 책임, 항공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유한 책임으로 이 조약을 맺어요. 그건 뭐죠? 그 피해가 더 크면은 피해 받은 만큼 다 배상해 주는 게 우리 원칙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링을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항공사를 보호하는 입장이죠, 그죠? 우리 고객의 입장에 쓴 게 아니라 항공사의 입장에 서서 이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조약이 국제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 고객들의 승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무한 책임으로 가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99년에 몬트리올 협약이 맺어지면서 이때 항공사가 그 10만 SDR은 이제 화폐 기구와 같은 건데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무과실 그 무한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떻든 우리 그 항공 분야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이 이 바르샤바 체제를 거쳐서 몬트리올 협약을 오면서 무한 책임으로 해서 배상을 제대로 해주는 체제로 갔고, 우주 분야는 1972년에 만들어져요. 우리 항공 분야보다 항상 뒤늦게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항공 바르샤바 조약에서 이 책임의 문제, 유한 책임의 문제를 전부 우리는 그 국가 간에 인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우주는 처음부터 배상에 대해서는 이 무과실 책임으로 가는 걸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항공기와 그 우주 물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항공기는 1948년 우리 시카고 협약에 의해서 이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면서 항공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공사를 위한 거예요, 그죠? 항공기가 국제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받으면은 그 항공기를 담보를 해서 이 국제론을 발생을 시켜서 항공기 도입하는데 이 자금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은 항공기 리스에 의해서 많이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데 그 예전에는 리스보다는 직접 구매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를 담보로 설정해서 론을 발생시키는 게 항공사로서는 상당한 유리한 거죠. 반면에 또 그 국적은 1개국 국적만 가지도록 돼 있어요. 복수주의가 허용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그 국적이 우리 복수주의가 허용이 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저 미국 가서 애 낳으면 미국 국적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항공기는 1국적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공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항공기를 관리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다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우주에서는 우리 1957년부터 이제 소형 이성을 쏘아 올리는데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이 우주에다가 그냥 인공위성도 쏘아대고 또 우주선도 쏘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공위성이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도 수명이 있고 모든 물체는 수명들이 다 있죠, 그죠? 인공위성도 수명이 있어요. 어떤 위성은 뭐 5년짜리, 7년, 뭐 10년, 15년 다 수명들이 있어요, 그죠? 수명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제가 안 되니까 지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파편으로 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1974년에 우주 물체 등록 조약을 맺어서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를 관리를 하게 돼요. 유엔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 관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1957년부터 지금이니까 몇 년 됐어요? 한 60년 넘었나요? 60년쯤 됐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이제 무수히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한 8,000개가 넘어요, 그죠? 8,000개가 넘는 것들을 이제 쏘아 올리다 태반은 대부분 다 수명을 다 했겠죠, 그죠? 지금 살아있는 그 인공위성은 한 2,000개? 뭐 이렇게. 하여간 이런데 그 6, 7,000개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그 통제력을 잃으니까 그 부딪혀서 하고 또 자체 폭발도 해요.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어서 지구를 돌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최종에 폭발도 스스로 하고 그게 전부 쓰레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지구 저 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가장 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이 높은 궤도가 있어요. 그죠? 선호하는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공기에도 이 선호하는 황금 노선이 있듯이. 근데 인공위성은 고도 800km 내지 1000km 상공에다가 띄어 올리는 게 가장 비용적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지금까지 쏘아 올린 거죠. 그죠? 지금 거기가 고도 800km, 1000km 사이는 이제 저런 쓰레기가 또 난무하고 해서 더 이상 지금 위성을 쏘아 올릴 공간이 없어요.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못 쏘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죠?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고 관리가 많이 손이 가더라도 그 고도를 낮춰서 띄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우주산업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어떻든 그 모든 우주에 쏘아 올리는 물체들은 유엔 사무국에 등록을 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항공우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국제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공에서는 국가 간 기구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유엔 산하기구예요. 그래서 아이카오가 1947년에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공사 단체들이 있어요.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주 소위 말하는 아야타가 이제 또 194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는 아까 좀 얘기했던 코포스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가 1959년에 설립이 돼서 여기에서 주축이 돼서 이제 국제우주법도 만들고 또 운영 원칙도 만들고 이 관리를 해 나가죠. 자, 우리 항공 우주 전반에 대해서 이제 대략 살펴봤는데 큰 틀은 좀 이해가 가나요? 자,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사항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국제협약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국제협약은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협의된 약속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국제협약을 하는 규제의 틀을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다자간 규제하고 양자간 규제. 말 그대로 다자간 규제는 3개 국가 이상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양자간 규제는 당사국 간에 2개 국가가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자간 규제에서는 오늘도 많이 거론됐던 파리 조약, 그리고 시카고 협약. 시카고 협약은 지금 52개국이 모여서 그 조약을 맺었죠. 그죠? 우주 조약, 저기도 한 63개 국가가 모여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양자간 규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공협정이에요. 그죠? 항공협정은 당사국 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서로 주고 받죠. 그죠? 우리 외교에서는 상호주의를 통상 채택을 해요. 그죠?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해야 되는 항공자유화 협정. 이것도 이게 항공협정의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제협정, 조약의 개념. 요거는 용어를 겸용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교과서를 통해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공주권, 상당히 이제 항공 분야에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최초로 영공주권이 나온 거는 파리 조약이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연합국 항공기 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주도가 돼서 1919년에 그 맺어졌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채택이 된 게 1944년 시카고 협약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파리 조약에서 나왔던 영공 주권에 관한 협약 기능은 일단 중단이 되고 시카고 협약에 의해서 그 영공 주권이 국제적 공법으로 그 인정이 돼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항공 우주 국제 질서의 그 형성을 보면은 국제 질서는 그 이 제도나 규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국제 항공은 항공 분야에서는 그 이 1944년 이 시카고 협정이 기본적인 이제 틀로 자리를 잡았고, 우주 개발은 우리 1967년에 체결된 우주 조약이 그 틀을 형성을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국제 항공 질서가 형성된 그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뤄보면은 국제 항공 질서는 그 1차 세계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민간 산업 그 항공이 국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해가 상충이 되고, 또 이제 독립된 국가의 영공을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이제 수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 영공 주권주의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됐어요, 그죠? 그게 이제 조약으로 맺은 게 이제 파리 조약이고, 어쨌거나 그 항공 운송은 이제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상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항공에 관련된 정보들을 국제적으로 이 표준화 시켜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카오 국제항공 민간기구가 필요한 거고, 항공사 단체인 아야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그 질서 확립, 그 계기가 된 거는 결국 그 시카고 그 회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시카고 협정을 할 때는 크게 이 미국의 입장하고 그 유럽의 입장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합의에,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를 한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자유주의를 표방을 했어요. 모든 거를 자연 기능에, 시장 기능에 맡겨서 처리를 질서를 유지하게끔 나가자. 또 유럽의 입장은 아무래도 당시에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공 시장 경쟁력에서 보면은 유럽의 그 항공사들보다는 미국의 항공사들의 경쟁이 더 높죠, 그죠?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에 맡기는 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제 판단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 입장이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합의를 본 거는 제1의 자유, 아까 영공 통과, 남의 나라 상공 통과할 수 있는 허락만 받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자유, 기술 착륙, 중간에 급유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 자유만 합의가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3, 4, 5 자유가 운송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운송권 합의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운송권에 그 실패를 했으면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 운송을 해야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항공협정, 당사국 간의 항공협정에 의해서 운송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운송권에 관한 항공협정을 최초로 맺은 게 영국하고 미국이 1946년에 버뮤다 협정을 맺어요. 이게 최초의 항공협정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이 항공협정이 모델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적용이 돼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운임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운송력은 이 당사국 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국가 간의 취항 노선 지정이라든지 운항 횟수, 상대국의 공항 이용 이러한 항공 권익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우리 항공협정에서 다 그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공협정이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항공협정의 그 의의는 항공협상의 산출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공운송협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 그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사국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용 항공운송의 권리 또 거기에 따른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항공협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시카고 타입 이건 다자간 규제죠, 그죠? 여기는 우리 운송력, 뭐 요금 이런 것들은 명시하지 않은 이제 간단한 형태고 버뮤다 타입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공급력이라든지 그 항공 요금의 결정, 노선 설정 이러한 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내용들이 다 그 포함을 하고 있는 우리 규정이죠. 그래서 항공협정의 그 이 형식을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정서는 뭐 협정 체결 원본을 얘기하는 거고 서문에서는 이 당사국을 명시한다든지 하는 협정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협정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겠죠. 합의된 운송 서비스, 또 항공사 지정이라든지 허가, 운항 허가, 영업 활동, 항공 보안 또는 문제가 됐을 때 해결 절차 이러한 이 당사국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항공 노선이라든지 운송권 이런 운항권 수시로 그 협정 내용을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한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부속소에로 빼서 조금 그 이 적용을 신속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항공협정서에 담기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운항 허가 여기에서는 이제 항공사를 지정한다든지 운송업의 허가 이런 것들을 해주죠. 그리고 운송 특권 이거는 이제 아까 하늘의 자유 운송권이죠. 운송을 할 수 있는 자유. 노선 지정 그 양 국가 간에 또 제3국 이원 지점 이 5자유이죠. 이러한 노선 지정도 내용이 담기고 운송력이라든지 공급력 이런 것들은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시장이라든지 그 항공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적정히 분담을 하겠죠. 그리고 항공 운임 결정은 이 고객 서비스 고객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이 항공사 간의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당사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요금을 통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공공성 때문에. 그런데 항공사들은 그 아야타라는 그 항공사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주로 위임해서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오늘 시카고 협약 여러분들 많이 듣네요, 그죠? 부문별로 가서 시카고 협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공식 명칭은 국제민간 항공조약이에요.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항공의 급격한 양적 팽창이 예상됨에 따라서 미리 국제 항공의 운송 체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4년에 체결이 된 거죠. 결국 이제 이 협약들은 합의가 되더라도 또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각각 그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참여했던 52개 국가가 비준을 최종적으로 1947년에 끝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카고 협약이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1947년에 설립이 됐죠. 그죠? 이 발효 시기하고 맞춘 거고. 아까 그 항공사단체 아야타는 1946년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항공사들이 뭉쳐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 여부하고 상관없이 한 해 전에 미리 만드는 거죠. 하늘의 자유는 아까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 ACI라는 국제공항협의회도 있어요. 여기에서 국가 간의 기구는 아이카오가 되고 또 항공사 간의 단체는 아야타가 되는데, 우리 공항 간의 협력기구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CI 국제공항협의회가 1948년에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의 공항, 한 1900개의 공항을 여기에 가담을 해서 매년 공항 평가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천공항이 세계 서비스 1등을 했다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것도 12년간이나 우리 서비스 1등을 인천공항이 했어요. 그죠? 그러한 각국 공항에 대한 평가를 이 기구에서 ACI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1등을 하는 공항들은 1등으로 하니까 평가받으면 좋은데 저 꼴찌하는 공항도 있겠죠. 그죠? 1900개 공항이 참여를 한다면 꼴찌하는 공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평가에 참여하는 거는 각국 공항의 자유예요. 자유에 의해서 하는데 수백 개의 공항들이 참여를 해요. 왜 꼴찌하는 공항은 왜 참여할까요? 꼴찌할 거 알면서 왜 참여를 해요? 내 공항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꼴찌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그래야지만 개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꼴찌하는 공항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또 1등 하는 공항들은 꼴찌하는 공항들한테 또 이제 벤치마킹 오면은 또 도와주고. 그림으로 하늘의 자유를 설명하면 좀 더 쉽겠네요. 그죠? 제1 영공 통과. 우리나라에서 B 국가를 가는데 A 국가에 영공만 통과하는 거죠. 그죠? 제2 기술 착륙. B 국가가 가는데 A 국가에 착륙을 해서 급유도 하고 또 필요한 단순 정비도 하고 다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여객이나 화물은 실치를 못해요. 그죠? 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제3의 자유. 우리나라에서 A 국가까지 가는 거. 그리고 4자유는 다시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 5자유는 B 국가 가는데 A 국가에 가서 화물 여객도 또 내려주고 또 거기에서 또 탑승도 하고 영업 활동을 A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B 국가로 가는 거. 그래서 항공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건 서로 주고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죠? 이 제5의 자유가 항상 문제로 나타나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파생된 자유들이 이제 나와요. 제6의 자유. 요거 볼까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 경유지가 돼서 A 국가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을 경유를 해서 B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국적 항공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7의 자유는 아예 우리나라 항공사가 남의 나라 국가 간에 운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더 예외적인 거는 이제 8회 자유. 우리가 A 국가에 가서 국내선 운항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국내선에 외국 항공사 뜨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국적 항공사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선에는 외국 항공사 투입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이제 항공협정에서 전부 국내선 운항은 배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혜자는 아예 다른 나라 그 국내선 운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우리 그 다른 그 국내 나라에서 국내 항공을 하는 거를 일명 카보티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주라는 나라가 호주의 항공사들이 전부 파업을 해서 항공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 그러면 호주 당국이 우리나라 항공사한테 요청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항공 마비가 됐는데 좀 와서 우리 국내 운항 좀 해달라. 그럼 갈 수가 있죠. 그죠? 아주 특별한 그 예의죠. 그죠? 자, 항공 운송의 책임에 관한 게 아까 이제 바르샤바 체제 1929년에 만들어져서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개정, 수정 이렇게 해 가면서 하는데 어떻든 항공산업의 그 태동기에는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운송에 인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이 과실 추정주의와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했다. 이거는 항공산업의 육성, 보호 입장에서 출발은 됐다. 그죠? 그런데 이 출발한 게 이거를 이 고객의 입장에서 바꾸기까지는 한 70년이 걸렸다. 그래서 1999년에 가서야 몬트리올 협약에서 무과실 절대 책임으로 변환을 했다. 이러한 그 과거에 있어요. 복합운송에 관한 협약도 됐는데 복합운송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이 항공교통뿐만 아니라 이 선박에 의한 해운, 육상 이게 서로 복합해서 운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의 이제 그 절차들을 우리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 이제 정하고 이 몬트리올 협약 이게 이제 우리 무한 책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1999년에 처음에 이제 도입된 게 이 사망이나 항공사고로 인해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에 무조건 항공사에 이 10만 SDR까지는 절대 책임을 물은 거예요. 10만 SDR이면 10만 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이상 초과 시에는 항공사가 과실이 있어야지만 추가 배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꾼 거죠. 항공기 그리고 항공보안. 항공기 협약은 이제 그 제네바 협약 1948년에 항공기에 속하는 재산 취득, 소유 등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서 항공기가 국경을 넘을 때 권리를 가진 운송인의 이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 협약이다. 결국 운송인의 이해 보호니까 항공사를 보호하는 입장이겠죠, 그죠? 또 이제 그 뒤로 로마 협약도 있고 항공 보안은 우리 특히 기내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 땅콩 사건 기억하는 사람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땅콩 사건 벌써 한 6년 넘었죠, 그죠? 그래도 아직 기억들을 하죠, 그죠? 기내에서의 비행 중에 모든 이 책임과 권리는 통제권은 항공기의 그 기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장이 가지고 그 승객들 하기도 명하고 탑승도 명하는데 이때는 우리 대한항공 오너 자녀가 객실 승무원을 해양을 시켜서 하기 시켰죠, 그죠? 그건 이 협약에 위반된 행위죠, 그죠? 위반된. 그리고 항공 보안과 관련 협약들이 이제 쭉 해서 이제 개정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제 항공 조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국가 간 기구로는 그 아이카오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야타 항공사 간의 협력 기구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야타가 있고, 또 항공사들은 그 항공사들이 그 동맹을 통해서 그들의 시너지 또 이 그 경쟁력을 그 키워가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서 그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스카이 팀이 있죠. 대한항공이 소속이 돼 있고,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이 그 가입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와너월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항 간의 협력기구, 공항운영협의회 ACI가 또 있어요, 그죠?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설립 배경, 그 국제항공의 안전 및 발전이죠. 본부는 몬트리올에 있고, 그리고 역할,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포괄해서 이제 그 다 하고는 있는데,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죠, 그죠? 안전.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야타,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중요한 역할이 항공 운임의 결정, 그리고 운송 규칙의 제정. 운송 규칙들이 전 세계의 항공사가 무수히 많은데 제각각이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야타가 근예로 우리가 티켓이 지금은 이제 전자항공권을 이렇게 해서 그 표준화해서 쓰고 있죠,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티켓 필요할 때 한 장씩 뜯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죠. 이러한 양식들이 세계 항공사들이 다 틀리면은 우리 여객들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혼란스러워요, 그죠? 아주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아야타가 축이 돼서 하죠. 공항 협의회 아까 ACI 설명을 했죠. 그리고 지역별 항공협력기구도 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지역 아프리카, 아랍, 유럽 항공안전기구, 또 항공사 협력체도 지역별로 많이 가지고 각각 그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주 항공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주도 빨리 이제 큰 틀만 짚고 끝내야 될 것 같으네요. 우주의 기본법은 아까 우주 조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주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우주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그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틀의 이 기본이,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주 조약이 1967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천명한 그 대원칙이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주 이용은 전 세계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주 활동은 이 국제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 탐사하고 그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영유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특정 국가의 권리 주장이 안 된다. 국제 협력의 원칙, 또 타국 이익 존중의 원칙, 우주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국가 간에 협의를 해라. 이게 이제 5가지 대원칙 하에 우주법이 생성이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주 조약을 다시 한번 그 조문과 관련해서 큰 틀을 보면은 우주 탐사와 이용이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예기권은 국가에 의한 영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사와 이용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근거를 한다. 대량 파괴 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궤도상에 올리는 것을 금지를 한다. 또 이 조사의 그 당사국들은 우주 사고나 조난이 났을 때 여기에 그 필요한 원조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우주 조약의 대원칙. 근데 이 기본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파생되는 원칙들을 더 구체적으로 담은 그 부수 법안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1968년에 우주 비행사의 구조, 귀환 및 우주 로켓의 반환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 우주선의 복귀를 위해서 각국이 이 책임도 지고 또 의무도 또 부과하는 걸 명시하고 있고 1972년에 우주 물체로 인한 피해의 국제 책임에 관한 이제 협약을 또 맺어요. 그리고 1974년 우주 물체의 등록 조약, 발사되는 위성체들을 무조건 신고하고 발사 국가가 그 대신 소유권을 인정받는 그런 등록 방법에 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79년 여기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우주 조약보다도 더 이 의무를 그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이 개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더 강화한 그러한 소위 말하는 달 협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우주 활동을 그 통제하는 것을 강화를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우주 강국들은 좋아할까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통제를 자꾸만 하게 되면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 강국이 아닌 나머지 국가들은 좀 우주는 지금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통제를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우주 강국들은 이 1979년에 달 조약이 그 개설이 되는데 여기 참여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주 구조 물체 반환 협정 이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살펴보고 우주선의 책임 조약, 그죠? 우주물체 등록 조약, 달 조약 이게 이제 문제의 조약이에요. 1979년을 만들어진 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교과서에서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국제기구 국제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가 1959년에 이렇게 그 설치가 돼서 유엔 산하의 유일한 그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무국은 그 비엔나에다가 본부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이 유엔 코프어스의 그 이 기구들은 우주 사무국이 있고 여기서가 이제 우주 물체 아까 등록 업무들을 주로 하지요. 그리고 법률위원회, 우주법 또 원칙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관리하고 과학기술위원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심의를 하죠.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 법률위원회, 우주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이런 우주 활용 프로그램들을 그 가동을 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평화적 활용 증대 이런 것들을 도모를 하고 재난관리 활동도 하고 우주물체 등록 업무 지금 현재 90% 이상의 우주물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거를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우주 쓰레기 문제였는데 쓰레기 수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주 쓰레기 책임은 내가 A라는 인공위성을 쐈으면 그거에 대한 수거 책임은 그 발사한 국가한테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우주 쓰레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발사한 그 위성이 생명을 다하기 전에 미리 지구에서 통제를 해서 이 대기권으로 그 가져와서 산화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더 먼 우주로 떠나보내거나 사전에 우주 쓰레기 문제를 그 예방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요즘은 지금 이제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위성 항행 시스템 위원회 이것도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도 뒤늦게 2001년에 코퍼스 정회원국이 돼서 그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2009년에는 국제우주대회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해요.
관련 또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이사회도 그 우주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아태 지역 우주 개발 협력 기구는 우리 그 일본이 주도해서 국제 협력 포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아시아 태평양 우주 협력 기구 여기는 중국이 2005년 그 설립을 해서 주도를 해나가고 있고, 국제 우주 연맹, 또 국제 우주 대회, 미사일 비확산 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미사일 기술 통제를 하는 게 중요하죠.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국제달 네트워크, 지구간 측그룹, 국제 우주 탐사 협력 그룹, 위성 산업협회, 많은 국제기구들이 그 우주 기술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어떻든 항공과 우주의 근간은 이제 많이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이 될 거냐? 지금까지 항공기의 110년의 역사, 우주의 뭐 한 70년간의 역사를 봤지만 계속해서 변화를 해요. 그죠? 이 항공 교통량은 계속해서 뭐 증가가 될 거고, 또 우주 개발도 확대가 되면서 미래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럼 우리나라도 아직 여기에 그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빨리 동참을 해서 미래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든 항공과 우주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우리도 여러분들 세대에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큰 틀에서 우리 국제 우주 협약에 대해서, 또 항공 협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질문 있는 학생, 교과 A거도 좋고, 자,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